자, 다시 한번 볼게요. 독서가 지금 수능 완성 3회, 여러분 좀 독서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다른 반도 마찬가지야. 풀면은 거의 다 맞거나 한두 개인데,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지금 1번부터 3, 4번을 풀었는데, 이거 무조건 60분 안에, 이 정도 난이도는 6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물론 더 빨리 푼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노멀하게 60분 안에 내가 이걸 풀었는가, 그리고 60분 안에 푼 다음에 나의 정답률이 어떤가, 지금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지금 시간 내에 못 풀었다 그러면 먼저 풀었던 거에서 밀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판단할 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문학을 먼저 풀 때 내가 보면 문학이 먼저 풀고 근데 정답률은 높은데 시간을 오래 끄는 애들이 있거든. 그건 이제 고민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판단했을 때 내가 몰라. 그럼 일단 나머지 다른 지문들을 확인해 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시면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나머지 풀 수 있는 지문에서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점수를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과감하게 가세요. 근데 과감하게 가라는 내용을 오해해서 대충 읽는 애들이 있는데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읽는 것들은 저는 그래요. 어느 정도는 만약에 지문을 이렇게 읽는다.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적어도 앞부분 쪽을 여러분이 정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문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지문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가볍게 그 다음에 날려 읽어도 되는 것도 있고, 정독해야 되는 지문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내용의 수준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 푼 것 중에서 잠깐 요거 9번 틀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요거 하나 볼게요. 지금 일요일반은 비문학을 아예 보지 않았어요. 다시 아예 보지 않았는데 이 반은 일단 요거 하나 정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틀린 사람들은 오답을 하고 조금 개별적인 질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세요. 지금 이거를 틀린 사람이 있어서도 얘기를 하지만 문제를 보시면 얘가 9번하고 10번은 같이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법지문인데, 법지문을 보실 때, 내용들이 조금 뒤에 가서 반전이 나오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끊어서 읽는 게 가끔은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용어 자체가 조금 쉽지도 않고 한자어가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아까처럼 그냥 스무스하게 읽어지는 게 아니라면, 우리 아까 공자맹자 읽은 것처럼 그런 인문 지문처럼 스무스하게 읽어지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끊어서 읽어가는 게 오히려 9번 같은 문제들은 정답률이 더 높아요. 자, 그럼 봐요. 얘를 세세하게 읽진 않겠지만 그 1문단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9번 같은 문제를 맞추시려면 각 문단의 중심 내용들을 지금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1문단은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문장밖에 안 되잖아. 다시 침묵. 네, 이러면 10시인 거죠, 이제. 이렇게 자꾸 침묵이면 10시에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그 요건에 해당돼야 하며, 위법성과 유책성을 갖춰야 된다. 자, 일단은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되고, 위법성과 유체성을 갖추게 되면, 지금 형법상 범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구성 요건을 다시 구체적으로 풀어 써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중심 내용을 말해. 그럼 중심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진술을 얘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1문단은 범죄가 성립하려는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끝.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더 읽으셔도 되죠? 좀 더 읽은 다음에 가볼게요. 자, 이 문단 한번 보세요. 자, 이 문단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고의랑 네,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보세요. 항상 말하지만 일반적인 진술이 나왔어. 그러면 대부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례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거나 일반적인 진술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여기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구체적인 사례로 지금 고의와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되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위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더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더라. 해서 지금 고의랑 과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처벌하는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까지 괜찮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막 어렵게 갈 건 없고 다만 고의랑 과실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9번 한번 보세요. 1번 괜찮죠? 어디 있었죠? 바로 1문단에 나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러분 2문단에 읽었던 내용이 어디에 있죠? 있나요? 일단 인용된 법이 어디 있었죠? 2문단에 있지 않았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제시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사례도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가주시면 되거든요. 뭐 조금 더 볼까요? 답은 아마 뒤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형법 제14조 과실의 개념 요소로 자, 주의를 게을리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하면서 이러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이걸 달리 말하면 하고 해서 계속해서 그 개념을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과실범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주의, 의무 위반에 있더라. 따라서 정리해 줍니다.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그 행위와 관련된 주의, 의무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즉 하고 나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뭐 굳이 제가 봤을 때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지금 구조만 쭉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과실과 관련된 형법 얘기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질인 주의 의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9번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까지 봤으면? 어떤 게 지워지죠? 지금 1번은 지워졌잖아요. 지금 9번에 어떤 게 지워질 수 있어요? 2번 또요. 네, 여기 지금 인용된 법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 일단 이 문단의 법 규정이 인용이 됐고 지금 3문단도 인용이 됐고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밝히는 건 3문단이었고 그럼 얘는 지워지죠. 3문단까지 읽으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과실범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이거 교류교통법 사례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도 지워지죠.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죠. 굳이 제가 다 보지 것 같기는. 자, 그러면 지금 요 얘기, 마지막 문단. 지금 요 얘기들이랑, 그 다음에 지금 요 얘기, 거의 다 읽었으니까 얘네 나머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지금 요 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주의 의무의 표준에 대한 견해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자, 이런 주의 의무 표준에 대한 견해가 있더라. 이 세 가지가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 객관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얘를 한 문단 안에 설명할 수도 있고 문단을 나눌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뒤는 뭐냐? 좀 흐름을 보고서는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죠. 자, 제가 객관설이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평균인 표준설이 나왔고, 자, 잠깐만. 표준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얘기 나머지가 없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이 문단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시 찬찬히 지금 객관설을 다른 말로 평균인 표준설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이 안에 주관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관설 나왔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절충설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 평균인 표준설이 아까 나왔던 여기 객관설이잖아요. 요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야기 구조 자체는.
자, 그래서 뭐 그 뒤는 제가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다 맞추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얘기를 한번 보시고 얘네를 보시면 되는데 4번만 잠깐 볼게요. 9번에 4번 보시면 기존의 법 규정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롭게 개정된 법 규정과 기존의 법 규정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이야기 흐름 속에서 지금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질문을 법 규정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이미 있었어요. 한계를 지금 지적한 건 앞쪽에. 어디 있었죠? 이문단? 3문단? 자, 지금 여기 고의랑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규정만 있을 때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거잖아요. 과실범은 지금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고,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넘어가면 3문단, 4문단, 5문단, 그 다음에 6문단을 한번 보실래요? 6문단. 자, 6문단의 내용을 우리 아까 2문단에서 결국 과실범은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거기에서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6문단이랑 연결시켜서 한번 보실래요? 6문단이랑. 어때요?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지금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적용한다면, 자, 예견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중단하거나 시설을 제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 전체가 정체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 부분. 그러면 우리 여기 과실범을 지금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제대로 처벌이 안 됐어. 자, 근데 여기에서 그 밑에 보시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만 이 형법 14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지금 과실범이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과실범이 처벌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밑에를 보시면 이거랑 연결시켜서 근데 실제로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어떤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랑 연결시켜 보시면 그러면 기존의 법 규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한다는 거는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죠. 지금 이 문단, 6문단 연결시켜서 지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고의랑 과실이 있었을 때 과실범은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 일단 1차적으로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실법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거는 지금 실제로 이렇게 사회 전체가 정체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조항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새롭게 개정된 법 규정과 기존의 법 규정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앞부분에는 이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머지 이 뒷부분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없죠. 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비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차분히 지금 보시면 3문단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3번까지 3분단, 3문단까지 읽었을 때 그냥 순서대로 여러분이 차분히 비교해 나가시면 특별히 문제 없이 얘를 지울 수 있을 거고 뭐 1, 2문단으로 끊든 1, 2, 3문단으로 끊든 어쨌든 여러분이 끊어 읽고 나서 얘까지 조금 같이 가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문제, 문단 읽어주시고 마무리하고 얘를 가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같이 가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일치하는 걸 고르는 게 생각보다 어렵긴 하지만 얘는 풀만했죠?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지금은 어려워서 틀린다기보다는 선택지에 대한 판단인 건데 이게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읽고 나서 또다시 찾을 때는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순서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원리가 있는 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과학 지문 같은 거, 기술 지문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이겠지만 나머지 뭐 사회나 뭐 사회 중에 이런 법이라든가 아니면 인문철학 나오는 파트들은 끊어 읽어도 이야기들이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끊어서 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자, 그 얘기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뒤로 넘어가서 문학 잠깐 볼 건데 뭐 흥부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정답률이 높고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연계지문 넣어주면서 다른 장면 좀 어려운 장면을 한번 넣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수능 특강에서도 지금 판소리개 소설이 나왔었잖아요. 춘향전으로. 춘향전, 지금 흥부전, 그리고 판소리 소설은 아니지만 그거와 연관된 판소리의 특징을 갖고 있는 소설들이 연계됐어요. 그래서 판소리 소설들은 일정 텀을 두고 어쨌든 계속해서 나오는 소설인데 이 판소리 소설들은 배웠다고 해서 애들이 잘 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면이 우리가 못 봤던 장면이 넣기도 하고 구전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낯선 장면이 들어가면 그냥 새로운 지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뭐 흥부전이라든가 심청전이라든가 춘향전의 줄거리를 모르진 않잖아요. 그 기본적인 틀에서 바뀐 부분들만 채워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다른 장면을 읽어주는 게 좋으니까 기출문제든 사설문제든 다른 장면에서 조금 판소리계 소설을 넣어서 요거는 다음 주 과제할 때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뒤로 한번 볼게요. 이제 이 관동별곡이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왜 굳이 정찰의 관동별곡을 또 넣는가? 그냥 단정적으로 나한테 얘기 물어본다면 아유, 설마 또 낸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게 내 기본적인 대답인데 어쨌든 들어있는 순간 뭐 1%의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면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한번 해석은 해드리고 갈게요. 오랜만이니까 해석은 해드리고 가는데 그냥 개인적인 견해는 안 나온다라고 말하면 만약에 나왔을 때가 좀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생각이 거의 99%지만 1% 때문에 혹시 몰라서 보겠다. 그리고 안 나오지 않을까가 개인적인 견해다. 요거. 하지만 이 백석은 좀 볼만하지 않냐. 여러분 이 백석의 그 백석 작품 요것도 그렇고요. 뒤쪽 보시면 다른 작가의 작품인 이 수갈매나무 나오잖아요. 요 작품. 얘는 물론 작가는 다르죠. 근데 그 백석의 남신유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 아시죠? 그 시랑 이 작품이랑 연계되거든요. 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네. 자, 그 작품하고 이 작품이 연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 작품도 그렇고 그 백석도 그렇고 꼭 실려있는 이 작품 마포라는 낯선 작품뿐만 아니라 좀 다른 작품들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백석은 이건 작가 쪽인 접근이에요. 작품 쪽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작품을 봤었을 때 이 작품이 어때요? 쉬워요? 좀 어려워요? 약간 어려운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건 제 견해였거든요. 왜냐면 명시절 여러분이 봤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읽었는데 정확하게 주제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있는데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렵진 않은데 뭐지? 약간 이런 느낌들. 그래서 백석의 마포랑 요 관동별곡을 조금 중점으로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조금 오래 걸려요. 이 관동별곡 때문에. 자, 일단은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관동을 나중에 하고 마포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26번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두 문제를 전체적으로 애들이 좀 많이 틀린 문제예요. 25번, 26번 요거. 자, 먼저 보시면 1930년대 수필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얘가 1930년 되면 일제강점기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이때는 막 근대 문명이 막 들어오는 시기예요.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 마포의 풍경을 묘사했대요. 이게 다야. 이 글은 이게 다예요. 자, 글쓴이는 이 글에서 새롭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근대적 요소와 자, 오래된 느낌을 주는 전통적인 이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마포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더라. 자, 그럼 여러분 읽을 때, 아, 마포를 묘사하고 있어. 근데 그 묘사 속에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를 같이 묘사하고 있어. 끝. 그냥 그게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다른 얘기 없어. 자, 그 다음, 마포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시에 대한, 그럼 여기서의 도시가 어딜까? 마포예요. 자, 이 도시에 대한 타지 사람들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거, 근대, 전통적인 요소, 사람들의 반응, 끝. 이것만 찾으시면 읽으면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지문을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는 묘사가 될 거라는 거, 마포가 묘사가 될 거다. 그 생각만 조금 하고. 자, 이 사장은 모래사장이에요. 자, 이 넓은 모래사장에 물새가 없이 넓고 넓은 그 건너 그 포플러 나무의 행렬은 이 개포에, 여러분 개포라는 거는 이 포구, 항구 비슷한 거. 이 포구의 돛대들보다도 더 위험이 있더라. 그렇구나. 이 넓은, 이 모래사장이 뭔가 되게 위험 있게 느껴지는구나. 끝. 자, 오래 머물지 못하는 돛대들은, 그러니까 오래 머물지 못한다라는 거는 돛대들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배들이 들어왔다가 금방 나간다는 의미겠죠. 자, 돛대들이 쫓겨 달아나듯 하구를 미끄러져 도망해버린다. 나무가 없는 건너산들은 키가 돛대보다 낮다. 피부빛은 사공들의 잔등보다 붉다. 물속에 들어간 닷이 얼마나 오래 있나 보자고 산들은 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지금 이 마포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이 개포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물들을 어떤 법을 통해서 드러냈죠? 어떤 표현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봤을 때? 그렇지. 의인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들은 그 물 위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다. 뭐 쫓겨서 달아나듯이 뭐 위험이 있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냐면 의인법이 쓰였더라. 자, 그 다음 비교법도 있어요. 뭐뭐들 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위험이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인간한테만 지금 쓰는 용어들이니까 자, 이런 비교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의인법들을 통해서 지금 마포의 어떤 이 풍경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내용은 없더라. 자, 그 다음 개포에 낮닭이 운다. 기슭을 핥는 물결 소리가 닭의 소리보다 낮게 들린다. 그러니까 뭐 기슭을 핥는다라고 표현됐지만 그냥 물결 치는 소리를 말하는 거겠죠. 닭의 소리보다 낮게 들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용하게 파도가 치나 봐. 저 아래 철교 아래 사는 모터보트가 돈 많은 집 서방님 같이 은혜색 양복을 잡숫고 혹이 뻗친 노라리 걸음으로 내려오곤 한다. 자, 지금 모터보트가 나왔죠. 여러분, 그럼 이 철교라든가 모터보트라든가 이게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무엇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렇지. 이게 나와 있는 그 근대적 요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적 요소가 되겠죠. 제가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런 게 근대적 요소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긴 할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럼 이 모터보트가 돈 많은 집 서방님 같이 은혜색 양복을 입고, 그럼 이 모터보트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들이 조금 어려운 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들이 쓰여서 어려운 거지 사실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 풍경에 뭐가 있고 그냥 이러한 설명이야. 자, 그래서 약간 건달처럼 약간 건들건들 그냥 모터보트가 내려오는 그 모습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 자, 그리고 빈 매생이가 자, 얘는 그 작은 배겠죠. 그 작은 배가 발길에 차이고 못나게 출렁거리며 운다. 그러면 여러분 도시 없는 이런 작은 배 그리고 모터보트 뭐가 될까요? 약간
대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대비적인 성격. 굉장히 어떤 작은 배, 약간 초라한 느낌이야. 그럼 얘는 좀 약간 크고 화려한 느낌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비교 대조하고 근대적 요소, 이런 것들이 드러나 주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운다, 들린다, 뭘까요? 그렇지. 자, 현재 시제가 쓰였어요. 현재 시제가 쓰이면 무조건 뭘까요? 대부분? 네, 생동감을 줍니다. 요거. 자, 이거는 지금 저는 여러분이 지문을 읽은 다음이니까 설명해 드리지만, 원래 여러분이 실제 지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보기엔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는, 그냥,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게 근대적 요소고, 어떤 게 지금 전통적인 요소일까? 이런 것들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건 나중에 그냥 문제에서 나올 때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지문 읽었으니까 저는 일단 하는 김에 할게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구멍 많은 보이를 입은 사공들. 자,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모습이 되는 거고, 이 운전수들의 모습과도 사실 어떻게 되죠? 대비되죠. 아까 보기에 있었듯이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약간 초라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운전수들이 이 구멍 나간 고의를 입은 사공들을 돌아다보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약간 그들이 약간 좀 초라한 모습이니까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지 않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이다. 자, 모두 머리를 모으고 몸을 비비대고 들어선 배들 앞에는 언제나 운송섬의 빨간 트럭, 그러니까 뭔가 하는 그런 트럭 한 대가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빨간 트럭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근대적 요소들이 여러분 되겠죠. 자, 이 트럭이 퐁퐁퐁퐁퐁 하고 약간 이거 엔진 소리예요.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은 시골 손들에게, 그럼 시골 손이 누굴까요?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나오는 약간의 시골의 손님 누굴 것 같아요? 사공. 서울에 연설을 하는지 모른다. 그럼 서울에 연설을 하는 애가 누구예요? 네, 그렇지. 맞아요. 트럭.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의인법인 거죠. 약간 서울의 자랑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용이 있어? 없다니까요? 그냥 이 마포의 어떤 그 풍경인데 전통적인 요소, 근대적인 요소. 내용은 없다. 그냥 어떤 묘사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마포의 모습입니다. 여의도에, 그러니까 마포도 결국은 서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여의도에 비행기가 뜨는 날, 먼 시골 고장에 배가 들어서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마포가 아까 배가 드나드는 그 아까 포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먼 시골 고장에 배가 들어설 때가 있더라. 그러면 돛대 꼭두마리의 팔랑개비를 바라보던 버릇으로 뱃사람들은, 그럼 이 뱃사람들이 시골 고장에서 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괜찮아요? 네. 이 시골손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행기가 바로 뭔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근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볼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낯선 신식의 사물들을 되게 경이롭고 신비스럽게 쳐다볼 거야. 그리고 돛대의 흰 깃발이 말하듯이 쭉 넘어가시면 자, 그렇게 하늘이 무서운 것만은 아니네 하고 생각한다. 이럴 때면 자, 영등포를 이럴 때 영등포를 떠나오는 기차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차가 한강철도를 건넌다. 이런 거 다 뭐예요? 근대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포에서 뭐 트럭이니 기차니 운전수니 뭐 비행기니 다 근대적인 요소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시골에서 올라오는 이 뱃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비행기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기차도 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 왜냐면 시골에서는 보지 못하는 거니까. 시골 운송점과 정미소에서 내는 그 신년, 달력의 그림이 정말 되는 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림 속에 그 신식 비행기랑 기차 그림이 있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그림으로만 봤던 거야. 근데 그 그림으로만 봤던 애를 마포에 와서 실제로 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니?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써있진 않죠. 써있진 않지만
신비스럽게 느낄 거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마포는 진짜 좋은 곳이요. 비행기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에서 보던 이런 기차랑 비행기도 있잖아. 그래서 좋은 곳이요. 이렇게 감탄한다는 거예요. 이 근대적인 요소에 대한 감탄이 되더라. 자, 흰수염이 난 늙은이가 매생이에서, 아까 배에서 낙대를 들이우지 않는 날을 누가 보았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낚싯대를 들이우지 않는 날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의 영지가 물 위에 차있을 듯한 곳이다. 자, 강상의 흐느끼는 나룻배를 보면 비파행의 애 끓는 노래가 들리지 않나. 자, 보세요. 여기에서 어휘풀이 보시면 그냥 부드럽게 흔들리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옛 노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야기의 풍경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흰 수염난 늙은이가 그 작은 배에서 낚시를 들이우고 있고, 그 배가 약간씩 흔들리는 그런 나룻배,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선가 옛 시조, 어떤 옛 시의 어떤 노래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풍경은 전통적인 풍경이야? 아니면 근대적인 풍경이야? 그렇지. 이거는 전통적인 풍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마포에서 자, 전통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늙은이가 낚시하는 것. 자, 그리고 여기서 나룻배라든가 아니면 이런 노래가 들린다라든가 이런 모습들. 괜찮죠?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없어요. 자, 뗏목이 먼저 강을 내려와서 강을 올라오는 배를 맞는 일이 많다. 배가 떠난 뒤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뗏목이 풀린다. 뗏목이 낯익은 배들을 보내고 나는 때에 개포의 작은 계집애들이 빨래를 지금 그 뗏목 위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름 바른 머리, 분칠한 얼굴이니까 뭔가 단장한 거야. 단장한 얼굴이 여기가 어딘가 하고 묻고 싶어 할 것이 뗏목의 마음인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지금 이 뗏목 위에서 이 개포의 계집 아이들이 단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풍경. 내용이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여기까지만 봤었을 때는 지금 그냥 마포의 전통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들이 있고 시골에서 올라온 뱃사람들이 마포의 근대적인 모습을 그냥 감탄하고 있는 모습까지 괜찮아요? 그럼 되게 약간 긍정적인 느낌으로 그려지는데 자, 이제 끝부분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자, 배지붕을 타고 먼 산 바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 산 그 너머 산 뒤로 보이는 하얀 산만 넘으면 고향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마포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시골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이겠죠? 이 먼 산 바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 저 너머에 우리 고향이 보인다. 서울만 가면 아무데 산이 보인다고 마을에서 말하고 떠나온 그들이 자, 그러면 마을에서 말하고 떠나온 그들 결국 배지붕을 타고 먼 산 바라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 그들이 서울의 개포에 있는 탓이다. 자, 이제 이곳에 와서 저 멀리 우리 고향이 아마 저 산만 넘으면 보이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들. 자,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배들은 낯선 개포에서 본과 이름을, 성명을 말하기를 싫어한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은 머리마다 커다랗게 붉은 글자로 백천, 해주, 아산 이렇게 버젓한 본을 달고 금파한, 대왕한 이렇게 아름답고 길상한 아주 길한 좋은 이름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 이름과 본을 이미 그 배가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여요. 자, 그들은 이 개포에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배들. 배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아마 그 배를 탄 사람들이겠죠. 여기서는 뱃사람들. 이 개포의 맑은 하늘 아래에 뿔싸납게 서서 흰 구름과 눈빨기를 하는 자 여기죠. 눈 흘기기를 하는 전기 공장의 이 부분 시커먼 굴뚝이 미워서 그럼 얘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 강에 정을 못 들이겠다고 하고 말없이 가버린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전기 공장의 시커먼 굴뚝 자, 이런 것도 지금 근대적인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 마포에 와서 이 근대적인 요소와 전통적인 요소를 보고 그리고 이 근대적인 요소인 아까 비행기라든가 뭐 기차라든가 이런 걸 보고 감탄을 했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이런 전기공장의 굴뚝을 보고는 부정적으로 또 인식하고 가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게 아까 우리 타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연관되는 게 이 부분하고 아까 앞부분에 감탄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요 정도 보시고 24번, 26번. 여기를 한번 보죠. 자, 1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네. 1번 거의 그대로고. 두 번째 볼게요. 자, 먼 시골 고장의 뱃사람 하나가 호구에서 10년 괴력의 그림을 보면서 감탄하는 태도는 자, 일단 우리가 이 뱃사람이 이 마포를 긍정으로 반응하는 부분과 부정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있었죠. 있었고 아까 이 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걸 보고 감탄한 건 아니죠. 그 그림에 나왔었던 기차랑 비행기를 보고 감탄한 거지. 그 그림 자체를 보고 감탄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읽을 때 여러분이 끊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내용이 없는 지문들이 휙휙휙 읽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갈등이 있고 뭔가 해결이 되고 이러면 애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듣는데 이런 글들은 뭐냐면 그냥 읽어져요. 뭐 별게 없네. 뭐지? 뭘 말하는 거지? 하고 쭉 읽다 보면 놓치기 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신념계력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가서 확인하고 푸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걸 놓쳐버리시면 답을 못 찾죠. 자, 그 다음 요거 아까 전통적인 요소 아까 얘기했었던 거고요. 3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뗏목과 본과 성명을 말하기 싫어하는 배들은 도시에 들어선 사람들의 심리.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묻고 여기가 어디야? 하는 그런 뗏목. 그 다음에 본과 성명을 말하기 싫어하는 배들. 여러분, 배들이 정말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묻고 싶었던 건 아니겠죠? 그럼 결국 그걸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요거 5번 괜찮으시죠? 그래서 부정적인 인상. 그래서 이 마포에 긍정적인 인상도 있고 타지인의 긍정적인 인상도 있고 부정적인 인상도 지금 같이 나와 있다라는 걸 좀 구분해서 좀 읽어서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요거를 생각보다 저는 안 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문제를 생각보다 밤마다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일단은 조금 정독해서 여러분 읽어드렸고 25번은 앞에랑 연결되니까 앞에 관동별곡을 조금 읽고 이야기를 할 건데 관동별곡 부분은 요걸 한번 볼게요. 자, 23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요게 기출문제 중에 그게 있어요. 3인곡을 가지고 3인곡도 똑같이 정철 작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천상의 시간, 지상의 시간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2학년 애들 3인곡 하다가 그 문제를 보면서 애들이 그 문제를 많이 틀린 게 그냥 단순한 감상 문제는 맞추는데 이게 다른 어떤 기존에 많이 보던 관점으로 출제를 안 하면 조금 애들이 판단할 때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요 정도는 그래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한번 제가 그 문제 한번 2학년 애들 풀었던 3인곡 그거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풀어보면 3학년 애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전문학에서 적강 모티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적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천상계의 신선이 인간 세계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게 적강 모티브고 적강 자체는 천상의 인물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게 적강이에요. 자, 그러면 가해사 적강 모티브는 화자가 남다른 자질과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장치로 작용한다. 자,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제가 미리 얘기한다면 화자가 신선의 세계를 꿈꾸잖아요. 근데 진짜 신선과 꿈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 신선이 화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도 원래 하늘나라 신선이었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통해서 목민관으로서 여러분 목민관이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관리예요. 관리, 지배층. 자, 목민관으로서 먼저 관리 또는 위정자
로서 백성을 먼저 즐겁게 한 후에 자기도 나중에 즐기겠어 라는 선우후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자, 이것을 고려한 선정의 포부를 밝히고 있더라.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관동 지방을 교화시켜서 백성들이 임금의 덕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소망을 상징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더라. 이게 지금 끝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할 줄 알면 정말 얘는 별 얘기 없이 지나가는 거고, 해석이 안 되면 조금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해도 풀 수는 있겠지만 해석이 되는 친구들보다는 좀 오래 걸리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적어도 나와 있는 이 장면 정도는 해석을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얘를 읽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시면 크게 두 부분이에요. 아주 옛날의 기억을 살려서, 1학년 때의 기억을 살려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갑니다. 산에서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바다의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산에서의 이야기는 금강산이고요. 한 6, 7줄 쓸 거예요. 바다는 동해를 말해요. 자, 집에서 놀고 있던 정철을 임금님이 이 관동지방 관찰사로 부임을 시키죠. 얼마나 신나게요. 자, 그래서 얘가 임금님 계신 곳으로 가서 그 관찰사 임명장을 받고 이 금강산 쪽을 둘러보고 내가 다스릴, 그리고 내가 다스릴 바다 쪽을 둘러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공간의 이동이 있죠. 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인물의 심리가 약간 바뀝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산에서는 내가 이제 맨 처음 산에서부터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뭐냐? 내가 정치를 잘하겠다는 위정자로서의 면모가 크게 부각이 돼요. 자, 그리고 바다에서는 인간, 좀 놀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망이 좀 더 큽니다. 여러분 주의할 건 위정자의 면모만 있고 인간 본연의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원래 둘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게 같이 있죠. 근데 시험 기간에는 같이 있지만 공부하려는 욕망이 더 큰 거고 시험이 끝나면 놀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진 거고. 아, 그랬어요, 예연아? 네, 이게 지금 정상인데 이게 뒤죽박죽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맨 처음에는 놀고 싶은 마음 쬐끔. 자, 위정자로서의 면모가 처음엔 큽니다. 아, 내가 막 잘 다스려야지.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얘가 맨 처음에는 위정자로서의 면모, 즉 선정의 포부. 자, 그리고 임금님이 나에게 이런 벼슬을 줬어? 얼마나 고마워. 막 영군지정, 막 우국지정, 막 이런 것들이 막 불타오르죠. 자, 이걸 굳이 따지면 어느 쪽에 가깝냐면 유교적인 가치관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막 불타올라요. 막 그 외 여러 가지 한자 성어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자, 바다에 가서는 인간 본연의 좀 놀고 싶은 욕망, 약간 자연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신선의 사상을 추구하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도교적인 신선 사상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위정자로서의 면모가 바다로 이동하면서 약해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놀고 싶은 게 더 커지잖아요.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이 둘 사이에서 뭘 겪겠어요?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놀고 싶은데. 근데 내가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얘는 공적인 임무로 온 거예요. 얘가 사적인 임무로 놀러 왔으면 다르겠지만 얘는 관찰사로 부임해서 공적인 임무로 왔기 때문에 약간 놀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걸 눌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내적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뭘 꾸죠? 그쵸? 얘가 꿈을 꿉니다. 자,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갈등이 해소되게 되죠.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 신선과 대화를 합니다. 자, 신선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나도 신선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노는 것보다 아까 우리 보기에 있었던 것처럼 백성들을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기겠다. 라는 이러한 선우후락의 정신으로 이 내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이야기는 끝나고 우리가 지금 배울 부분이 바다로 가는 이 장면 그리고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한자어가 많아서 해석이 잘 안 되지만 일단 여러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가시면 다른 장면을 배우시더라도 다른 장면이 혹시라도 나올지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안 나온다가 크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좀 요 정도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또 내면 진짜 이건 정치적으로 뭔가 있는 거야 이거는. 아니, 너무 압도적으로 정철만 많이 내잖아. 물론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나지만 다른 애들은 뭐냐고.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나 솔직한 마음으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국, 송민국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을.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게 그 시대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왜 옛날에 어떤 그런 남겨진 문화재 같은 걸 보면 아씨 나도 저 정도 이렇게 막 나도 만들 수 있겠다. 돌도끼, 뗀석기 막 이런 거 보면 나도 저 정도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 당시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봐봐. 나는 개인적으로 박물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들이 한 시간 볼 때 나는 그걸 한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너무 흥미로워. 왜 이렇게 일찍 폐관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갔을 때 이런 거잖아. 니네가 봤을 땐 그릇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옛날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보면 뾰족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거는 세울 수도 없는데 그쵸? 세울 수도 없는데 이걸 왜 만들었나? 세울 수가 없잖아. 그럼 그릇의 어떤 역할을 못 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또 삶의 어떤 흔적도 파서 그걸 끼워놓고 이런 걸 보면 이게 또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비싼 모니터기 보면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로 봤었을 때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과 압도적인 창의력이라는 거고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일단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약간 농담이고 길게 쓰는 거를 떠나서 표현들은 훌륭하긴 해요.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가 이거를 그냥 쓰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맨 끝에 이거에 대한 답을 달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들이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작품을 떠나서 정철을 이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송민국, 사민국 다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훈민가도 나오고 이 사람이 쓴 시조들도 있잖아. 시조도 나오고 그쵸? 뭐 동량제거 있잖아요. 그 시조.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애하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박인노 이런 사람들도 좀 더 나올 만하지 않나. 이런 거 있죠. 우활가 이러면서 그래서 오래 생각했던 게 우활가 이런 거 나올 만하지 않나 했는데 뭐 모의고사에 나오고 네, 나올 것 같아 이랬는데 갑자기 모의고사 나와서 응?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자 봅시다. 이 안 나올 것 같지만 해야 되는 이 슬픈 마음. 하지만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가볍게 보자. 자, 산을 매양 보겠느냐? 동해로 가자. 자, 이제 지금 열로 가는 거, 열로. 자, 남해안은 뚜껑 없는 가마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오픈카. 오픈카, 오픈카. 윙. 근데 밑에를 보면 사람들이 들고 있죠. 네, 가마니까, 가마니까. 사람들이 들고 있죠. 자, 뚜껑 없는 가마를 천천히 이제 타고 산역로에 올라가니.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얘는 공간의 이동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기행가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 주의하실 건 얘가 어디에 갔지? 뭘 봤지? 뭘 느꼈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해석이 다 안 돼도. 그럼 일단 얘가 가마를 타고 상향, 그냥 누각이에요, 누각. 보통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 누각, 정자, 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올라갔어요. 자, 올라가니 영롱한 되게 뭔가 맑고 반짝반짝한 벽계, 푸른 시냇물과 수, 성, 여러 소리로 우는 배, 교, 여러 마리의 새들이
이별을 원하는 듯. 이러면 이때 want가 아니죠? 원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냇물과 정말 새들이 원망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거야. 어떤 감정? 나는 산을 더 보고 싶어. 이 금강산에 구경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다음 다스릴 지역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을 떠나는 게 아쉬운 거야. 그 아쉬운 감정을 마치 시냇물과 여러 마의 새들이 이별을 원망하는 것처럼 내 감정을 얘네들한테 이입한 거죠. 자, 전기, 깃발이에요, 깃발. 지금 관찰자 행렬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깃발들을 떨치니 그 깃발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깃발의 오색이 넘노는 듯. 자, 붓과 피리를 섞어서 푸니 관찰사 행렬이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바다구름이 다 거치는 것 같더라. 네, 필요 없어요. 자, 모래길, 이제 바닷가로 들어갔으니까 이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자기를 누구로 비유한 거예요? 신선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럼 뭐에 취했냐면 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취한 신선, 바로 화자를 비유한 거죠. 나를 비스듬히 싣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하로 들어가니 갈매기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아마도 발매기가 나를 반기는 듯 날아왔겠죠. 에이 왜 그래. 내가 네 벗인 것처럼 느껴져? 에이, 왜 이렇게 나를 반기고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또라이 같지만 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닷가로 이제 넓은 바닷가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없다. 그냥 요 정도, 감정이입 정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어디로 갔어요? 총석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자예요, 정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닷가의 어떤 풍경을 보는데 이 돌기둥 같은 게 4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기둥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백옥루는 하늘에 있는 누각인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4개의 돌기둥이 하늘에 있는 그 누각이 다 부서지고 그 기둥만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아름답다는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자, 백옥루의 남은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자, 그래서 말했지만 그냥 돌기둥 4개를 아름답다고 하늘에 있는 누각을 바치던 기둥처럼 아름답다고 예찬하고 있더라. 자, 중국의 훌륭한 장인의 솜씨인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그냥 뭐예요? 마치 귀신의 도끼로 다듬은 것처럼 아름답구나. 자, 아주 훌륭한 중국의 장인이 만든 것처럼 아름답구나.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얘기를 어렵게 쓴 겁니다. 구태여 6면. 그 기둥이 6개의 면을 갖고 있었나 보지? 근데 그 6면은 구태여 무엇을 본뜬 것인가? 여러분, 온 세상을 6면이라고 해요. 왜냐면 동서남북 위아래.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냥 본떴다 뭐 이런 의미로 가겠죠. 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아름답다. 얘가 여기 올라가서 그냥 기둥을 봤는데 그 돌기둥이 아름답더라. 패스. 자, 고성은 저만치 두고 어디로 갔어요? 이번에는 삼일포를 찾아갔고 이 삼일포는 왜 삼일포냐면 이곳에서 4명의 화랑이 3일 동안 논 거야. 그래서 삼일포야. 이름 막 줬네요. 네. 자, 그들이 거기다가 이제 한국인의 특징들 있죠. 우리가 전국 혹은 외국에 어딜 가도 나 김철수 여기 왔다가 그리고 이혜연 하트 진웅이 하트 조진웅이요? 자 하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남긴 글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누가 머물다가 갔다 이제 이런 거를 남겨놨는데 그들이 남긴 글씨는 4명의 화랑이 남긴 글씨는 분명한데 그 4명의 화랑은 그 4명의 화랑이 되게 신선처럼 놀았다고 해서 그냥 사선으로 취급해 준 거예요. 그 4명의 화랑, 4명의 신선은 어디로 갔고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어디로 가서 또 머물렀는가? 어디 가서 또 놀았는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 가서 놀았는가? 청강경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가? 몇 곳에 앉아서 놀았던가?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들이 아마
놀다 갔을 것으로 추측되는 아름다운 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은 없어요. 그냥 얘가 이 동해바다로 간 이 앞쪽은 사실은 내용은 없는 파트예요. 이 뒤쪽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디에 갔고, 돌기둥 받고 아름답다. 3일포 갔어? 얘네가, 이 화랑 얘기, 얘네가 놓은 것처럼 되게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갑니다. 하늘 끝을 못 내보아 망향전에 올라서. 자, 망향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야. 자, 내가 이 망향전에 올라가서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바다의 끝이 뭐와 연관돼 있어? 하늘이랑. 그러면 바다 밖은 하늘이야. 그러면 그 하늘 밖은 뭐지? 뭐야, 얘들아? 모르지, 우리도. 그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은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해석이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봤을 때 뭔지 아는 사람? 파도 치는 거예요. 자, 가뜩이나 노안 고래가, 자, 누가 놀라게 했길래 붉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가. 자, 여러분, 고래가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물을 뿜어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파도가 쳤을 때, 파도가 막 치고 물보라가 있을 때 이 마치 고래가 뿜어내는 물보라 같더라. 자,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산을 깎아내어서 온 세상에 내리는 듯. 자, 5월의 높은 하늘에 백설은 무슨 일인가? 자, 얘네들 모두 뭐냐면 파도, 물보라 이런 거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파도가 치면 물결이 약간 부딪히면서 이렇게 물방울들 튀잖아요. 근데 그 물의 이미지가 흰색의 이미지. 그래서 마치 은산을 깎아내린 것 같고 흰 눈을 뿌리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파도가 치는 거예요. 자, 잠깐 사이에 밤이 들어 시간이 흘렀네요. 자, 풍랑이 파도가 가라앉건을 자, 스톱. 자, 여기에서 지금 파도 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민서야. 알겠어요. 민서야.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알겠어. 해. 네네. 알겠어요. 너무 같지 말고. 네. 마무리해. 자, 괜찮아요. 알았어. 이게 아니라 지금 뭔가 엄청 집중해서 뭐 하고 있는데 너무 정기적으로 소리가 들려서. 네. 괜찮아.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다 했나요? 좀 남았으면 이왕 김에 마무리해. 네. 괜찮아. 네. 자, 여기. 그럼 여기서 파도 치는 게 뭘 나타내냐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세요. 네. 자, 파도 치는 게 뭐냐면, 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누가 고래를 보고 파도라고 짐작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수능에 기출이 될 때는 두 가지예요. 일단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들어있어서 이건 너네가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지 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주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 시간은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려있지 않은 전문 모두. 너무 두꺼운 만원사 이런 거 말고 적당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너네가 이거를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여기까지는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하는 건 무조건 보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전 시가를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건 어쨌든 지금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도 얘기는 뭐냐면 얘가 아까 우리 내적 갈등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얘가 바다로 와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내적 갈등이 바로 파도 치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도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파도로 비유한 거예요. 그럼 이런 파도가 가라앉았다는 얘기는 내적 갈등 해소를 암시하는 거야. 여러분, 암시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결말을 알아야 암시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해소가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쵸? 네. 자, 부상. 자, 달이 뜨는 그곳 가까운 곳에서 달을 기다리니, 자, 지금 성스러운 빛이 하늘에서 보이는 듯 숨는구나. 그러니까 달빛이 조금 비쳤다가 사라졌나 봐. 자, 주렴을 다시 걷고, 자, 옥으로 만든 듯한 계단을 다시 쓸며 샛별이 돋도록 꼿꼿이 앉아서 달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이 나타나서 바라보니 바로 뭐예요?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는가? 여러분 백년화는 연꽃이에요. 흰 연꽃. 자, 누구의 이미지랑 같아요? 흰 달과 같아요. 그래서 백년화는 달을 비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하늘에 있는 밝고 빛나는 달은 보통 누굴 상징하죠? 임금이죠. 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그 남들이 누굴까요? 그렇지. 결국 이 달은 임금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임금을 상징해 또는 임금의 선정을 상징해. 그럼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선정의 포부 또는 임금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는 사실은 배우든 배우지 않았든 여러분이 이 사대부 남자가 쓴 고전시가를 가지고 얘기할 때 달이나 북극성, 해 이런 얘기는 다 임금이다. 그거랑 연관시켜서 봐주시면 좋겠다. 요거는 배웠든 안 배웠든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학년들은. 자, 뉴화주를 가득 부어서 신선히 마신다는 소를 가득 부어서 달에게 물어보는 말이 영웅은 이때 영웅은 여러분 200 자, 이태백을 가리키는 겁니다. 200 이태백. 자,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선 아까 삼일포에서 놀았던 4명의 화랑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신선사상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서 자, 옛 소식을 묻고자 하니 선산, 신선이 있는 그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자, 그럼 봐봐요. 이 선산이 멀기도 멀다라는 이런 표현들 계속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 얘는 신선사상을 나중에 추구하겠구나.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이 들었죠? 꿈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꿈에서 나타난 이 한 사람은 누구야? 신선입니다. 다른 구분 좀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한 말이죠? 네, 신선이 한 말이에요. 그대를 내가 모르겠는가? 그댄 누구예요? 정철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한 사람은 신선이니까 나는 신선인 거죠? 자, 상계의 진선이라 누가? 정철이. 야, 있잖아. 네가 원래는 하늘나라의 참된 신선이었어. 근데 경전 한 글자를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어찌 우리를 따르는가? 신선을 네가 원래 신선이었는데 왜 신선이 되려고 그래? 잠깐 동안 가지 말고 이순 한 잔 먹어봐. 이런 거죠. 신선주 한 잔 먹어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술을 한 잔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을 기울여서 동해 바닷물을 부어내어서 야, 스케일 크죠? 저 먹고 여러분 이때 저는 누구예요? 이때 저는 누굴까요? 아닙니다. 얘 신선이에요. 아까 신선의 말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이 글은 원래 이 정철이라는 화자의 독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선의 말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정철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철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술을 부어주더니 지가 먹고 그리고 나를 먹이더라. 이게 정철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암기로 가는 게 아니죠. 해석을 배웠다로 가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고 여러분이 이런 건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자, 양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자, 아주 높은 하늘을 웬만하면 날 것 같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술 먹어봤을 때 막 열이 오르고 기분이 좋았잖아. 아, 그럼 어떻게 관동배고 이해하려면 한 잔 먹어봐야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잘못돼서 이게 뭔가 경험을 시켜야 애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 자, 그래요. 그래. 먹어본 사람으로서 내가 말해줄게. 자, 술을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었을 때는 기분이 좋아서 약간 붕 뜬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왜 많이 취한 아저씨들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잖아. 붕 뜻한 기분 때문에 제대로 못 걸고. 약간 그런 거야. 기분이 좋아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내 겨드랑이를 약간 축혀드는 것처럼
붕 뜬 듯한 기분을 들어서 웬만하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술 먹고 기분이 좋다. 자,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좋은 술을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고루 나누어서 자, 이 억만창생 누구겠어요? 백성들이겠죠. 그 백성들을 다 취하게 위험한 사람이네. 자, 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하자. 자, 그러면 자, 얘가 이거는 지금 화자가 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선이 너도 원래 신선이었어. 왜 우리를 따르려고 해? 잠깐 이 술 한 잔 먹어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술 먹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이렇게 좋은 술은 이 세상에 골고루 나눠줘서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즉 백성들을 행복하게 즉 선정을 베푼 후에 이 얘기죠. 자, 그때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지금 이게 화자가 하고 있는 말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 화자는 아까 얘기했던 먼저 백성을 근심하고 먼저 내가 선정을 베풀고 그리고 나서 나의 개인적인 즐거움은 나중에 취할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가 말을 끝마치자. 그럼 이 말을 끝마친 건 누구야? 정철이 말을 끝마친 거예요. 자, 요거는. 자, 이렇게 정철이 말을 끝마치자 학을 타고 구공의 허공에 올라갔어요. 자, 학을 타고 허공에 올라간 건 누구예요? 신선이겠죠. 읽다 보면 고전은 이 주체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자, 공중의 오피리 소리가 어젠가 그젠가 나도 잠을 깨어서 자, 이제 잠에서 깼어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얘가 바다를 보면서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뭐지? 라는 의문을 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깊이를 모르는데. 자, 내가 이 바다의 끝은 하늘인데 하늘 끝은 뭐지? 근데 내가 그 깊이를 모르는데 하늘 끝을 어찌 알겠는가? 나는 아직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명월이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가 없구나. 이때 명월은 뭐라고요? 임금. 그래서 임금의 은혜 또는 임금의 선정이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가 없구나 라고 해서 선정의 포부를 밝히며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사실 나머지 문제들은 해석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25번도 사실 할 수 있겠죠. 그쵸? 25번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 많이 틀렸던 거. 그쵸? 그럼 이거는 원한다의 의미를 원망한다. 그리고 감정이입됐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앞쪽 잠깐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보시면 얘는 지금 요 정도 있으면 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잠깐 보세요. 23번에 2번 보시면 자신과 사선을 비교해서 영웅은 어디 가고 사선은 귀 누구인가라고 평가했어요? 비교했어요. 자기랑 4명의 화랑을?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어떤 신선사상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지 이걸 갖고 누가 더 뛰어나다 뭐 자신의 사선과 비교했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네. 자, 여기 나머지 혹시 오답 23번에서 혹시 오답한 것 중에 질문 있는 사람? 까지 괜찮아요? 네. 요거는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신선의 삶을 추구했지만 그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아쉬움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네. 이미 여기서부터 틀리고 그다음에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죠. 이 부분에서. 까지 괜찮나요? 자, 요거 괜찮으시면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요걸 봤어. 물론 둘 다 해석이 잘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A 부분 그럼 A 부분이 앞쪽이겠죠? 네, 정말 열실 채우겠군요. 빨리 해볼게요. 자, 이 A 부분이 되게 아름다운 부분,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자, 그럼 먼저 A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1, 2, 3, 4, 5번을 볼 텐데, 자, 일단은 5번 잠깐만 볼게요. 자, A 부분이 얘가 총석정에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서 4개의 기둥을 봤어요. 그러면 총석정 주변의 절경을 감상한다. 라는 내용이 일단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짧다라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A에서? 이미 없어요. 다시 A를 지금 제가 봐드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총석궁에 올라갔어. 근데 아마도 얘가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살던 그런 누각에 자, 그 누각이 사라지고 남은 그 기둥만 있는 것처럼 서 있었다.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차피 내가 둘 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럼 A가 훨씬 짧잖아요. 그럼 A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워 나가서 보시면 생각보다 얘는 빨리 풀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얘는 좀 어렵진 않은데 여기 보기 부분에 그러면 시간이 짧아서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자, 내가 총석정이 좋다는 말은 옛날에 이미 들었어요. 자, 저것이 총석정인가? 올라보니 후면이라 전면으로 보으리라. 자, 배대어라 사궁들아 풍랑이 일지 않아 파도가 치지 않아서 자, 저 층파로 돌아들어서 총석의 전면을 지금 내가 보려고 했는데 후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전면을 보겠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보고 있는데 배 띄어라 구비마다 따라 저어볼 양이면 영소전 태울궁. 그럼 얘도 뭐야? 똑같이 지금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처럼 그러니까 얘가 이런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같은 거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가? 경영하다. 계획했는가?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돌기둥 1100개를 육각으로 깎아내어서 비슷하죠? 아까 육면 얘기 나오는 거. 개개히 묶어서 세워서 몇만 년이 되었던지 황량한데 버렸으니 배 없이는 못 실린가.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 바닷가에 4개의 기둥이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없으면 얘를 가져다가 실을 수가 없겠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에 대한 얘기는 물론 여기 나왔지만 이게 이거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만들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세워져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시간이 뭐 감상할 만한 시간이 짧다라는 아쉬움은 전혀 이야기가 되진 않습니다. 요 정도 한번 보고요. 나머지 선택지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보내드리고 자,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조금 받을게요. 아니시면 아까 비문학 틀린 사람들은 지금 질문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오답해서 다음 주에 얘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얘 뒤쪽 더 수 갈매나무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화작하고 엄매 풀어서 가져오시고 숙제든 지금 한 거든 질문 있는 사람들은 더 질문하세요. 아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질문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질문 좀 해주세요.